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포절에 대한 이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사회복지에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는 진행 계획이나 순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련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일의 진행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딱 한 단어만 고른다면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단어를 평상시에 이제 사회복지 말고 일반 용어로 언제 가장 많이 쓰냐 하면 일단 TV 프로그램, 텔레비전 보실 때 TV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는 뭘 하고 10시에는 뭘 하고 그 뉴스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는지 굉장히 그 이제 광고 이후에도 딱 맞춰서 방송이 시작되는데 미리 계획된 겁니다. 진행 계획이나 순서 9시에 10시에 딱딱 정해져 있죠. 미리미리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이제 TV 틀어보면 그때 뭘 할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계획되어져 있고 그것도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TV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의 순서가 미리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진행 계획이나 순서 계획.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미리 프로그래머가 계획해서 그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 놓은 것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 셈인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슨 이제 회원 가입을 위해서 인적사항 같은 거 입력하시다 보면 그 생년월일 안에는 숫자만 들어가게 돼 있죠.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 이름 같은 걸 실수해서 집어넣으면 그 뭔가 오류, 에러 메시지, 이렇게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래머가 미리 계획해 놓은 겁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아직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는 않아서요. 프로그래머가 글자가 입력되면 에러 메시지를 내보낸다라는 걸 미리 계획해서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의미여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회복지 실천을 미리 계획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면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계획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 다 프로그램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개별 상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계획되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훨씬 강합니다. 물론 아주 전반적인 1회기 때, 2회기 때 아주 전반적인 것들은 계획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으로 상담을 할 때 5분까지는 가족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6분부터 10분까지는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10분부터 15분까지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를 미리 사회복지사가 계획해서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되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주 전반적인 개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순서를 미리 정해서 5분, 10분 이런 단위로 면밀하게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상당히 면밀하게 구조적으로 업무를 클라이언트 만나서 진행하는 업무를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물론 현장에서 계획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상세하게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들, 이걸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황성철 교수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원과 기술이 투입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기관, 무슨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의 계획적인 활동 체계라고 정의를 했고요. 김통원 교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일련의 계획적인 활동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미리 계획되어져 있는 과정을 지금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면서 그때그때 뭐가 달라지지 않죠.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실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와 뭔가 계획된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따라서 실습 현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제 지화동센터라던가 노인요양원에서도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다루게 될 것은 훨씬 더 구조화된 그 좀 규모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습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데 계획서 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이제 개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설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설계 동의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건 개발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뭐 개발하는 절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또 제가 실습을 할 때 상황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쯤인데요. 저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저는 실습을 2번 했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4학년 1학기 때 2번 했었고 그 첫 번째가 장애인복지관이었었는데요. 그때 저의 슈퍼바이저셨던 그 과장님이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래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사실 좀 상식에 벗어난 언급이어서 지금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건데요. 아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거지 무슨 전산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프로그래머라니 저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마치 그 심리 내면에 관련된 깊숙한 심리 치료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도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나오는 뭐 인지행동 모델이라거나 또는 과제 중심 모델이라거나 이런 모델들을 아주 구조화돼서 교과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업무라는 것은 주로 그 모델들의 일부분을 이렇게 응용해서 적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교과서적으로 각 모델들, 뭐 위기 예비던을 이제 이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만들어서 그걸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프로그램 중간에 그런 치료적인 요소들 또 전문적인 모델 기법들을 그 안에 녹여내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딱 하나만 골라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상담보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인 상담은 다 합니다. 접수 상담도 하고 종결 평가 상담도 하고 다 합니다만 그 상담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내는가 사회복지사의 우리나라에서 현장의 상황은 상담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강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잘 이제 만들고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프로포저를 통해서 사업 재원의 확보가 일반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이제 다음 곧 이제 프로포절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제목으로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공동모금회라거나 또는 기업의 복지재단에서 우수한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하고 공개 모집을 하고 거기서 당선, 그러니까 1등, 2등 뭐 이런 개념입니다. 당선이 되면,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복지기관에선 공동모금회나 기업복지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공모와 채택, 지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 자체가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은 항상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비유한 게, 사회복지사가 책상이 있고 그 뒤편에 금고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 책상에 금고 열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냐면, 그런 경우는 뭐 절대로 현실과는 반대 상황이어서, 사실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모금회에 프로포즈를 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클라이언트를 돕겠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중요한 역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건데요.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따로 할애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력과 재원의 안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관여되고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면 반대 상황을 보면, 인력과 재원의 안정성, 반대 상황은 뭐냐면 인력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수한 질 좋은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재원과 또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프로그램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복지기관의 자부담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원금의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뭐 한 50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3천만 원에 소요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개별 복지관에서 3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체성과 서비스 철학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목적, 대상, 또 절차, 개입 방법 등에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사회에 널리 인식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뭐 장애복지관,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같은 유형에 속하는 복지관들이 비판받는 면 중에 하나가, 어느 복지관에 가도 되게 비슷비슷하더라라는 그런 비판입니다.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규모 있는 복지관으로서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이 지역사회복지관인데요. 지역사회복지관에 A 복지관에 가든 B 복지관에 가든 뭐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 비슷비슷한 이제 서비스들 이어서 뭔가 좀 독특한 그 지역사회만의, 그 복지관만의 정체성이 담겨진 그런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가치를 잘 반영해야 되겠고,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 사회복지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론적 기반입니다. 사실 뭐 당연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견고한 이론적 모델을 기초로 수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문헌, 학술지, 논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런 쪽 기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반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이제 기사 같은 걸 보실 때 이런 기사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불치병이 있는 환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의학계에서 이제 인정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불치병이 낫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또는 프로그램,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의 경우에 현대의학적인 이론적 근거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특정한 치료가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우리가 과학적 접근은 뭐냐 하면 원인 결과를 명확히 하는 건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치료를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 특정한 치료가 정말로 원인이었는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3의 요소가 불치병을 낫게 하는데 더 작용을 했거나, 또는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본인은 산속에 들어갔더니 나았더라고 본인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해봤을 땐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스토리를 검증하기 위한 TV 프로그램들, 그 어떤 뭐 이제 탐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검증해 보면 그 사람이 나은 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해봤을 때 대부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견고한 이론적 모델을 기초로 하는 것이 필요해서, 신문 뉴스를 봤더니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산속에 들어서 이렇게 특정한 치료를 했더니 그러니 낫더라, 이렇게 굉장히 효과성이 있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클라이언트의 요양 프로그램을 산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방식의 시도적인 프로그램은 곤란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창의적일 필요가 있겠지만, 근거가 너무 없으면 이렇게 산속에 들어서 치료한다거나 그런 근거 없는 걸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의 의미이고요. 자, 그러면 현존한 문헌과 학술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그 시도될 수 있는 것, 그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체계적 둔감법,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거나, 아마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에서도 그 행동주의 이론을 좀 깊게 다루어졌을 수 있겠는데요. 행동주의 기법, 인지행동 모델에서도 쓰고 행동주의 모델에서도 쓰고 있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게 있는데, 체계적은 시스터매틱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겠고요. 둔감법의 이 둔감의 감은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둔은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둔감하게 해서 그 불안을 낮추는 것,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역기능으로서의 불안감을 낮추는 것이 목적인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행동주의 기법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설명하자면 좀 깁니다만 다 설명드릴 수 없겠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불안을 서서히 완화시키는 행동주의 기법인 겁니다. 고양이를 이제 무서워하는 어떤 그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상황이라면 고양이를 서서히 무섭지 않도록 적응시켜 나가는 건데, 맨 첫 단계는 뭐냐면 이제 고양이 인형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적응시켜 나가는 건데요. 제일 낮은 단계, 고양이와 비슷한 고양이 인형, 그리고 고양이 사진, 그러다가 아주 그 힘이 없는 고양이, 새끼 고양이,
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불안하지 않도록 적응시켜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서워하는 새끼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서서히 체계적으로 둔감화,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둔감하게 하도록, 즉 안정되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 이론을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지적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을 때 공포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부적응적인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치과 진료를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불안해하죠.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지적으로 그 기분 나쁘고 이제 불안하고 또 아프고 마취하고 이러면 불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으려면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인지적으로 알고 참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인지하고 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적장애 때문에. 그래서 지적장애인 입장은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치과에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치과 체어에 치과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 사회복지사가 앉으라고 하니까 앉았는데, 갑자기 흰 가운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타났어요. 의사죠. 흰 가운 입은 의사가 나타나서 입을 벌리랍니다. 기분 나쁘긴 한데 입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드릴을 자기 입에 막 집어넣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 치료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흰 가운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입에 금속 드릴을 자기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적장애인의 입장에선 이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 셈이죠. 당연히 거부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른다거나 몸을 이제 거부적인 행동, 팔을 잡는다거나 둘 다 위험할 수 있죠. 치과에 날카로운 금속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서로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서로 의사도 위험하고 치과 의사도 위험하고 지적장애인도 위험해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또 강박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정신과에서 쓴 것처럼 이제 끈으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움직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그냥 충치 치료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그래야 거부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한 건데요.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행동주의의 체계적 둔감법. 우리가 불안을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서 높은 단계의 불안을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받아들이는, 적응하는 그런 과정의 개념, 행동주의에 한 100년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겁니다. 100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지적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것은 미국의 논문에 보면 여러 번 시도가 됐던 거고요. 그 효과성이 보고되어지고 있는 건데, 제일 낮은 단계의 불안. 사실은 이렇게 치과 진료를 한번 이런 경험을 했던 지적장애인이라면 치과에 가는 것부터 막 그 거부감과 불안이 몰려올 텐데요. 그 치과 문 앞에까지만 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불안. 여기에 적응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정적 강화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 그래서 치과 앞에 가는 것까지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잘 적응했습니다. 그게 뭐 한 번이 될 수 있고 여러 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게 쪼개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적응시켜 나가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치과 문 앞 대기실까지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치과 체어에 앉는 것까지 적응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또 불안해하겠지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뭐 10번이 될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적응시켜 나가고, 치과 체어에 앉아서도 치과 기구를 맨 처음에 소리만 들려준다거나 그 드릴 소리를 처음부터 입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처음에 소리만 들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적응해서 마지막으로 치과 치료를 불안을 느끼지 않고
치과 치료를 이제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적응시켜 나가는 것, 실제로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행동주의적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산속에 들어가서 잘 알려지지 않은 치료법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려진 걸 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의 특성의 네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여기에는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형성평가, 그리고 최종평가에 해당하는 종결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평가 얘기 나오면 앞에서도 한 서너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before and after. 성형외과에서 before, after, 수술 전, 수술 후 비교해서 이렇게 예뻐졌다, 이렇게 광고하듯이 사회복지의 제 클라이언트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개입을 통해서 개입을 했더니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좋아졌더라. 우리는 세금과 후원금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본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효과성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좋아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고려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살펴봤습니다.